무엇이야? 자, 소리 잘 들어가고. 그러면, 자, 이거 다들 녹강 나중에 보시겠죠? 다들 어디 계세요? 그,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아, 잠깐만. 근데 어차피 여경님이 늦으신다고 하셨던 거 맞죠? 부트캠프 때문에. 이 자식들 말이 다르네. 빠르게 좀 진행해봅시다. 아니, 무슨 8시도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냥 말해? 아, 그래요? 그런 거, 그런 사유는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네. 저희가요, 오늘은 새로 뭔가를 배우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좀 쌓아볼 겁니다. 이제 딥러닝, 지금 이재 교수님 딥러닝을 아직 안 들으시는구나. 아무도 없네. 어,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로 이제 저희는 MLP만 배웠으니까, 멀티레이어 퍼스트로만 배웠으니까, 이제 MLP 기준으로 이제 기본 구조랑 이제 세부 구조를 좀 볼 거고요. 그 세부 구조에서 이제 각각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코드 구현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파이토치로 어떻게 딥러닝 학습을 시키는지를 좀 보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레이어는 이 동그라미 하나가 노드였죠. 그래서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뭐 각 레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는 이제 가중치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할 때 X1이랑 X1이랑 Z1이랑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가 있다고 하면 계산을 X1이랑 그 연결된 가중치랑 곱해서 Z1을 구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좀 큰 범위에서 보면 그 데이터를 하나를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원래 여러 개를 한 번에 넣는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인풋 레이어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모든 데이터를 넣으면 아무래도 주석을 달 수 있는 게 있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넣으면 이제 한 번에 깨지니 그 용량이 초과가 되니까 이거를 미니 배치 단위로 쪼개서 그걸 각각 미니 배치 사이즈의 데이터로 입력을 하는 게 이제 배치 사이즈 단위로 자른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가중치 업데이트를 진행을 할 때 이 미니 배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안 써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그랬고 세부적인 구조들을 좀 봅시다. 저희가 앞에 있었던 이 구조를 지금 그 사이사이에 이제 넣을 수 있는 옵션들로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보냐면, 자, 일단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 저희가 원래는 그 편향, 바이어스라는 값도 있었죠. 그래서 X1에서 Z1으로 넘어갈 때 가중치뿐만 아니라 바이어스까지 표시를 해주는 게 원래 정석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향을 더해주는, 뒤에서 연산이 있으니까 뒤에서 연산을 좀 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선형 연산을 통해서 이제 Z1 값을 구하면 저희가 그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기 전에 이제 배치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이 값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정규화시켜서 이제 데이터 분포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지난 다음에 저희가 비선형 함수인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서 이 A1이라는 값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A1 각각 노드별로 A2, A3까지 구해진 다음에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으로 이 노드를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드롭아웃까지 지나서 최종적으로는 A1 프라임이랑 A3 프라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모든 게 생략이 돼 있어서 X1에서 선형연 그 가중치를 곱해서 Z1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Z1이라는 값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연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서 말했던 X1에서 Z1, 그러니까 X1의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해주는 그 과정을 저희는 어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Z1에서 Z1 프라임으로 갈 때 얘를 저희는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fx 활성화 함수를 지났을 때 그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을 통해서 해당 노드의 활성화 값을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보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봅시다. 자, 어파인 계층은 입력 값에 이제 선형 변환을 수행해서 다음 층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어떤 값을 이제 Z1으로 넘겨줘야 되는 값을 구할 때 그 저희가 입력 값이 X1이었죠. 그리고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 그 아이패드를 팔았어요. 아이패드를 팔아서 그 아직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이 상태인 겁니다. 이런 네모에다 빈칸 채우는 형식으로 수업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수업이 이렇게 밀릴 줄 몰랐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답은 제가 잘 못 쓸 거니까 그 나중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1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이제 W1 그 해당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공통적으로 있는 편향을 더해주게 되면 이제 Z1 선형 변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형 변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답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답을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시다. 이런 선형 연산은 저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7이라는 값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뭐 가중치가 3이고 바이어스가 1이다. 그럼 저희가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럼 7 곱하기 3 더하기 1 하면 Z1 값이 2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간단한 곱셈과 덧셈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선형 변환을 잘하는 이제 하드웨어는 물론 CPU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GPU로 계산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복잡한 연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순한 이런 선형 변환 같은 이제 곱하기와 덧셈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산을 하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것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GPU를 사용하는 건데 왜 굳이 GPU냐? CPU도 곱셈과 덧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데 CPU는 이제 직렬 처리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연산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데 뭐 덧셈 100개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CPU는 1번 계산하고 2번 계산하고 3번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면 GPU는 1번부터 100번을 그냥 틀에다 짜놓고 한 번에 계산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GPU가 훨씬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CV 이미지 처리 부분이나 아니면 LLM 그 언어 처리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GPU가 CPU로 연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이제 GPU 병렬 선형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 연산을 할 때 GPU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배치 노멀리제이션인데요.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 이제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것은 배치, 저희가 배치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게 미니 배치 사이즈죠.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온 배치 사이즈 크기의 데이터에서 정규화를 시키는 것을 저희가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단위로 정규화를 시킨 다음에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그 데이터에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포를 이제 평균을 0, 분산을 1로 맞춰주는 것을 저희가 정규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규화를 한 다음에 학습 가능한 스케일이랑 파라미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스케일이랑 파라미터 적용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서 K 값이 있으면 거기다가 스케일 값을 곱해주고 시프트 값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케일 값 그리고 시프트 값은 저희가 이 딥러닝 과정에서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오늘은 이제 피드포워드 과정만 보지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때 이 스케일과 시프트 값을 업데이트 시키면서 적합한 배치 노멀리제이션이 될 수 있게 이제 파라미터를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걸 왜 하냐면 저희가 앞에서 이제 업fin 계층 그러니까 선형 연산을 할 때는 저희가 크게 변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값으로 이제 들어가기 조금 더 이제 편하게 구성을 해주는 거지. 사실은 업fin 계층에서는 뭐가 바뀐 거냐면 값의 스케일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분할을 할 때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저희가 뭐였죠? 비선형 함수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비선형성, 그러니까 원래 나누어지지 않던 값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어핀 계층 같은 단순한 선형 조합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게 하는 이제 만드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풋과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그 아웃풋 전까지의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어, 렐로 함수나 렐로 함수나 뭐 시그모이드,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 아웃풋에서는 저희가 대부분의 확률값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회귀 문제가 아니라면 거의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과 히든 그리고 아웃풋에서 사용하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도 상이하구나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드롭아웃인데요. 드롭아웃은 이제 어떤 거였죠? 이제 학습 시 무작위로 일부 노드를 비활성화시키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특정 노드나 패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오버피팅을 줄이는 정교화 기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활성화 노드에는 이제 자, 이게 당연한 거지만 비활성화 노드에는 이제 값을 이제 그 지금 앞에서 어쨌든 앞에서 계속 지나서 드롭아웃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 밑에 있었구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파인 계층 지나고 배치 노멀리제이션 지나고 액티베이션 펑션 지나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확률적으로 이제 확률값 P로 이제 연산을 하는데 P에 대한 확률로 얘를 끌지 켤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노드가 끄는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까지 나온 값에 A1에다가 곱하기 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A1 프라임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값이 없게 됩니다. 자, 근데 활성화 노드는 사실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어핀 계층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 값의 스케일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이 드롭아웃의 방식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트레인일 때와 이벨루에이션, 평가할 때 이제 다릅니다. 트레인을 할 때는 이제 그냥 끄거나 켜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모델점 이벨루에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노드를 끄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롭아웃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이 아웃풋 온에 들어갈 노드가 지금까지 뭐 드롭아웃을 한 0.5로 잡아서 한 절반만 계속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벨루에이션을 진행을 할 때는 드롭아웃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거기 있는 모든 노드의 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벨루에이션을 했을 때는 아웃풋의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트레인 모델에서 활성화 노드, 그러니까 비활성화되지 않은 노드에다가는 어떤 것을 곱해주냐면 곱하기 1분의 P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지난 값에다가 얘는 그러면 활성화 노드예요. 비활성화 노드가 아닙니다. 끄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0.5분 그 P가 0.5였다. 절반 확률로 이제 꺼졌다라고 하면 활성화 노드에다가는 0.5분의 1을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0.5분의 1은 값을 생각해보면 2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 히든에서 아웃코스로 넘어가는데 여기 있는 히든의 노드의 개수가 100개고 아웃의 노드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레인 개념에서는 그리고 드롭아웃 비율은 P는 0.5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노드가 100개가 있겠죠. 그러면 노드가 확률적으로 0.5, 그러니까 50% 확률로 꺼지거나 켜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론상 100개 중에 0.5니까 절반이 꺼지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아웃에 들어가는 것은 확률상 50개의 노드가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벨루에이션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이 드롭아웃으로 꺼진 노드가 없다고 했었죠. 그럼 총 100개의 노드가 모두 아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얘는 그러면 각 값마다 뭐 한 1 정도의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100으로 들어가죠. 근데 저희는 드롭아웃을 적용했을 때 50개니까 하나당 1이라고 하면 50의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트레인 과정에서는 활성화되는 노드에다가 P분의 1을 곱해주면 얼추 이제 아웃풋으로 들어가는 값의 스케일이 맞게 된다. 라는 이론으로 P분의 1을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들으면서 아마도 이걸 만약에 최진아님이 듣고 계신다면 뭔가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진아님이랑 인공지능을 같이 듣는데요. 설명을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지금은 현재 이제 파이토치 버전 2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 지금은 저희가 트레인에서의 이제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여기다 안 곱해서 그냥 습을 할 때는 50개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최종 이밸류에이션에다가 곱하기 P를 해줬었어요. 그래도 100개에서 0.5로 곱해주면 50개로 이번에도 스케일이 맞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파이토치 버전 2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P분의 1을 트레인 과정에서 곱해줘서 맞춰준다. 왜냐면 이 예전 파이토치 버전 1 방식의 문제가 이제 그 스케일이 맞아도 그 학습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이거를 알려면 이제 비선정성을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은 트레인 과정에서 스케일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노드에서는 P분의 1을 곱해줘서 스케일 값을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쭉쭉 다 넘어와서 이제 아웃풋까지 구해진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떤 어떤 프레임워크로 이제 그냥 어떤 모듈로 이제 이 딥러닝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파이토치라는 거는 이제 메타에서 개발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입니다. 메타는 저희가 아는 그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동적 계산 그래프 저희가 3차시 백프로파게이션 때 배웠던 계산 그래프를 이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즉 동적 계산 그래프 기반으로 코드 실행 시점에서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말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레고처럼 이렇게 계산 그래프를 딥러닝 형식에서 쌓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 파이썬이랑 동일한 실행 순서를 가지고 있어서 코드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뒤에 코드 내용이 있는데 그냥 위에서부터 읽으면 어떤 식으로 코드 모델을 구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 설계도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과 동일한 실행 순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if나 for문 같은 것을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최신 논문 코드가 파이토치 기반이어서 추후 연구를 할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의 주요 구성 요소인데요. 자, 이거는 아마도 이제 텍스트 쓰는 그게 있겠죠.
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뒤에도 이미지를 만들어 놨지만 다차원 배열이랑 저희가 앞에서 업팅 계층을 할 때 처음에 했던 것처럼 GPU 병렬 연산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서는 다차원 배열 GPU 연산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토 그래드는 저희가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미분값을 저희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 미분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NN 점 모듈은 저희가 신경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히든 레이어나 아니면 모델 같은 것을 정의를 할 때 NN 점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옵티마이저는 말 그대로 저희가 최적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갱신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더라.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갱신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4차 시에 배웠던 아담이나 아니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SGD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로더는요. 저희가 원래는 그 머신러닝이나 그런 거 할 때는 CSV 파일을 직접 받아서 했었잖아요.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저희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계속 제공을 해줍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냐면 데이터 배치.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를 설정하거나 이제 그 데이터를 섞거나 아니면 병렬 로딩. 그러니까 얘도 GPU를 사용을 하는 건데 데이터를 한 번에 내려받기가 힘드니까 그 한 번에 내려받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쪼갠 다음에 그걸 병렬로 한 번에 받는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 넘파이에서 뭐 넘파이 어레이라는 그런 행렬이 있었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파이토치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텐서라는 기본 단위로 이제 설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넘파이 어레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아니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지만 이제 GPU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똑같습니다. 이제 스칼라 값은 이제 0차원에서 그냥 한 값을 하고 벡터는 1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어, 열 행렬 아니면 행행렬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매트릭스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이제 행렬을 제공을 해주고 텐서는 2차원 이상의 이 텐서들을 전부 텐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게 아마 1차 시 때 내용이 살짝 있었을 건데 이 디바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이토치 기본 단위가 텐서고 그거를 이제 GPU에서 연산을 하려면 어느 디바이스라는 거에 올려야 됩니다.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CPU나 GPU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에 이제 올릴 수 있는 그 코드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 텐서를 CPU에 올렸다 하면 똑같이 모델도 CPU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텐서를 GPU에 올렸다 그러면 모델에 모델도 GPU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과 텐서가 같은 디바이스에 있어 연산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자, 토치점 디바이스는 이제 그 해당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후다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엔비디아 GPU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치점 후다 이즈 어벨리어블 그래서 GPU가 있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 변수에다가 그 CUDA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CPU를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디바이스에 뭐 GPU가 있으면 문자열 CUDA가 저장이 될 거고 없으면 CPU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X는 토치점 뭐 이거는 이제 랜덤한 텐서를 생성하는 건데 3 곱하기 3에 그래서 디바이스는 이제 디바이스 그러니까 위에서 정의한 디바이스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X가 만약에 GPU가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똑같이 지금 여기도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를 했으니까 X가 GPU에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델은 모델.2 디바이스 이것도 모델을 GPU에다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X랑 모델이랑 같은 GPU 혹은 CPU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모델 X를 했을 때 그러면 Y가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지금 같은 디바이스에다 그 텐서를 올렸기 때문에 텐서 모델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면 아이패드 가져오지.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럴 디자인을 간단하게만 좀 보면 이제 파이토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계속 배웠던 저희가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저희 학과에서 배웠던 클래스 기반의 모델 구조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모델, nn 모듈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냥 위에서부터 모델 구조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데피니션 이닛을 해놓고 인풋 디멘션을 784, 히든 디멘션을 256, 아웃풋 디멘션을 10 이렇게 잡은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 FC는 이제 fully connected라는 것의 약자인데 그냥 어파인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리니어 선형 연산으로 인풋 디멘션과 히든 디멘션을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첫 번째 노드가 지금 인풋이 744개였죠. 784개. 이거를 히든 디멘션 256개 노드에 연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풀리 커넥티드 2에서는 똑같이 선형인데 히든 디멘션을 아웃풋 디멘션에 연결을 했죠. 그러면 이 256개 노드를 10개 아웃풋 노드에다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의되어 있는 definition forward를 보면 얘는 순전파를 과정 어떻게 진행할 거냐라고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얘는 x는 f.rel로 self.fully connected 1 x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fully connected 1 그러니까 input dimension이랑 hidden dimension을 연결할 때 함수를 렐로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activation 펑션이 렐로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fully connected 2에서는 그냥 지금 x로 들어갔죠. 그러면 얘는 그냥 액티베이션 없이 연결하겠다라고 저장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식 기반의 모듈 구조를 이제 저장을 해놓고 모델을 구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1, 2번만 쌓았지만 뭐 3, 4, 5, 6, 7 이런 식으로 쌓아서 그냥 노드의 개수를 조정을 하면서 이거 뭐라 그러지? 손으로 핸드메이드 모델 수정하는 거 DIY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저희가 오늘 배웠던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나 드롭아웃이나 뭐 아니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트럭처럴 디자인 과정에서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좀 보면 일단 앞에 있었던 이닛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저희가 똑같습니다. 그 저희가 배웠던 클래스 기반에서 이닛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모델의 레이어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모델의 레이어를 선언을 해주고 그래서 이닛을 해서 뭐 아까 했던 것처럼 풀리 커넥티드 1번, 풀리 커넥티드 2번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forward 함수는 이제 입력에서 출력, 연산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업신 계층, 즉 순전파 과정을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활성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뭐 nn.렐로 뭐 nn.렐로의 변형인 뭐 갤로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는 이제 활성 함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듈 재사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저희가 이 프레임워크가 좋은 이유가 딱히 모델을 한번 정의를 해놓으면 다시 그걸 또 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액티베이션 펑션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어, 어핑 계층을 지나서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고 그 다음에 드롭아웃을 적용을 해서 최종 다음 노드로 보낸다. 이 과정을 원래 다른 파이썬 모듈에서는 이제 다 한 번씩 계속 구성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 파이토치 안에서는 모듈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nn.시퀀 파일이나 아니면 nn.모듈 리스트 이런 이제 그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원래 이미 정의를 해놓은 모듈들을 다시 재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같이 올렸던 파일 중에 이제 실수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일단 MLP가 뭐냐고요? 아니 지금까지 배운 게 MLP잖아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뭐가요? 그게 뭐죠? CNN이랑 뭐가 다른 CNN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CNN 아직 안 배웠잖아요, 저희는. CNN은 왜냐면 CNN이 더 좋지 않나요? 저희는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배워요? 그러니까 MLP가 어쩔 때 말씀. 자, 이거는 간단하게 어차피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들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LP, 그리고 CNN, 그리고 RNN 있습니다. 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호부터 설명을 하면 얘는 멀티레이어 스트론이었죠.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RNN은 리큐렌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 이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사실 얘는 멀티레이어 스펙트럼보다는 여기서는 DNN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얘는 딥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DN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였죠? DNN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MLP라고 생각을 합시다. MLP 뜻이 뭐예요? 멀티레이어 스펙트럼이니까 멀티 여러 개 레이어 레이어 퍼센트로 그냥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퍼센트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인풋 차원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봤었던 이런 형태를 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대신에 여기가 784개라고 볼게요. 인풋 레이어가.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걸까요? 피처를 784개를 받는 겁니다. 데이터 하나당. 그러니까 열 하나당. 저희가 엑셀 데이터 있잖아요. 엑셀 데이터의 피처가 784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각각 뭐 1번 데이터에 대해서 뭐 1번 피처부터 784번 피처까지 있겠죠. 그럼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784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웃풋은 10입니다. 뭐 곱하기 뭐 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5 곱하기 뭘 한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은 이제 선행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 28 곱하기 28 정도 될것 같아. 맞아요. 자, 제가 지금까지 오늘 예시를 들었던 784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할 엠니스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어, 엠니스 데이터가 뭐예요, 성철이요? 윈리스도 그림 그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사이퍼입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는 저희가 가장 딥러닝에서 기초가 되는 이미지 데이터인데요. 엠리스트 데이터는 0에서 9까지의 손글씨 데이터입니다. 숫자 맞추기. 네. 어떻게 생긴지 먼저 보고 합시다. 네. 자, 일단 설명을 하면 모듈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런타임 유형 변경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셔서 T4 GPU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가 되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if tochic.cuda is available 그러니까 이제 GPU가 있으면 저희는 방금 T4 GPU로 설정을 했으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쿠다를 하고 그게 아니면 CPU를 저장해놔라.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디바이스는 쿠다 이렇게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에 배치 사이즈랑 에포크 설정을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로 저장을 해놓고 엠리스트 데이터를 불러와 봅시다. 자, 이 데이터는 그냥 트레인 데이터셋이랑 테스트 데이터셋이 이미 모듈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모듈에. 타이타닉 데이터처럼. 그거를 이제 받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들은 루트는 이제 그 모듈에 있는 점점 해놓고 데이터 엠리스트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레인 여부를 봅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그리고 다운로드 to로 트랜스폼은 이제 to tensor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고 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떤 이미지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텐서 형태 그러니까 픽셀 형태로 있어야 됩니다. 숫자 값. 그래서 이제 0에서 1범위로 자동 정규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배치 사이즈는 이제 위에서 설정한 32. 그러니까 한 미니 배치당 32개의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데이터를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봤더니 엑스트레인에는 자, 32, 1, 28, 28. 자, 그럼 이 32, 1, 28, 28은 뭘까요? 32, 1, 28, 28. 이거는 차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4차원 텐서예요. 어떤 상태냐면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배울 이 CNN을 보시면 이미지가 저희가 보는 빛의 삼원색 그러니까 RGB 스케일 채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지가 한 장에 있어도 빨간색 채널 하나, 파란색 채널 하나가 아니라 초록색 채널 하나, 파란색 채널 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일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밑에 함수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흰색이랑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채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채널, 두 번째 있는 숫자는 이제 채널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1인 걸 보면 얘는 이미지 하나, 그러니까 채널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데이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32는 뭘까요, 성철이? 32는 아니, 근데 왜 1인데 하나인지 모르겠어. 1인데 왜 하나는 무슨 말이야? 하나가. 알지. 색깔이 세 개 아니야? 세 개죠. 색깔이 3개인데 엠리스 데이터 자체는 흑백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널이 하나입니다. 그 앞에 32는 뭐? 앞에 30이 뭘까요? 앞에 30은 배치 사이즈. 있어야지. 저희가 위에서 배치 사이즈를 32로 설정을 했었죠. 형, 컴퓨터가 없구나, 지금. 있어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거 외우면 돼요. 배치 사이즈 채널 순서대로 되고요. 그러면 28, 28은 뭘까요? 28. 얘네는 픽셀입니다. 그래서 이거 화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엠니스 데이터는 뭐냐면 이렇게 뭐 숫자가 있을 때 가로 28픽셀, 세로 28픽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화이트 트레인하고 톨치 사이즈 32가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어쨌든 한 배치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배치에 지금 32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본 거고. 자, 그러면 이 한 배치 사이즈에 들어있는 32개는 그럼 각각 Y 트레이는 뭐죠? Y 트레이는 라벨 값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뭐 X 트레인에 있는
뭐 1번 데이터면 Y트레인에 있는 1번 데이터는 0. 이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습을 시키려면. 이런 이미지는 0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다시 업로드로 들어와서 아까 788하는 게 왜 나오는지 저희가 원래 이미지를 처리를 할 때는 MLP를 쓰지 않아요.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아까 말했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근데 왜 MLP를 하냐? MLP로도 할 수 있어요. MLP로도 분류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 MLP로 그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희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죠? 그럼 저희는 이거를 플래튼이라는 걸 합니다. 쭉 펼칠 거예요. 그래서 자, 2 곱하기 2를 플래튼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 곱하기 2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펼치는 거를 플래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28 곱하기 28을 플래튼하면 자, 지금 2 곱하기 2를 플래튼했더니 지금 길이가 몇이 됐죠? 4가 됐죠? 자, 그러면 28 곱하기 28을 플래튼을 시키게 되면 얘는 4가 나온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픽셀 개수를 지금 플래튼 시킨 거죠. 그럼 얘도 픽셀 개수가 28 곱하기 28개 있으니까 얘를 플래튼을 시키면 이 길이가 784개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하나당 지금 784개의 값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784면 0번부터 783번까지 숫자를 붙일 수 있죠, 파이썬에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그대로 인풋 레이어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엠리스 데이터를 MLP로 학습을 시킬 때는 인풋에 넣을 수 있는 노드의 개수가 784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784개가 있으면 자, 0번을 첫 번째, 783번을 마지막 레이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그대로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봐봅시다. 근데 기본 구조를 설정할 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아까는 풀리 커넥티드 1에서 그냥 784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28 곱하기 28로 적어놨죠. 이거는 아 무조건 데이터의 형태가 28 곱하기 28, 28이니까 얘를 처음 인풋 레이어는 무조건 28 곱하기 28 형태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MLP에서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레이어, 히든 레이어에는 512개. 그러면 그 다음 히든 레이어에서 그 다음 히든 레이어로 갈 때는 512에서 256개. 그리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로 갈 때는 무조건 10개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라벨 값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에서 9까지의 이제 라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라벨의 개수가 10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히든 레이어는 뭐 몇 개를 쌓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꼭 10개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중요한 이제 구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나 드롭아웃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forward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고 forward에다가 이제 어떤 순서로 스트럭처를 쌓을 건지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니셜리제이션이랑 옵티마이저 설정도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세부 구조는 이제 그냥 이대로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네트워크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GPT입니다. 그냥 평가지표랑 손실함수 정의를 해놓고 검증 데이터셋. 그러니까 저희가 머신러닝 똑같이 학습을 시킬 때 이제 발리데이션 셋을 잡죠. 뭐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이 중에서 뭐 이만큼을 트레인으로 잡고 이만큼을 발리드로 잡아서 이제 검증 데이터셋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학습을 진행을 하면 좋을지를 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성능을 확인하고 얘도 똑같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트레인이랑 관리도로 나눈 다음에 성능을 확인해 가면서 이제 계속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학습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자, 이제 에포크 10까지 학습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상태고요. 그러면 왜 저희가 이 MLP 구조도 사실 이렇게 744, 그 이미지 하나를 피처 784개로 나눠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왜 굳이 MLP를 사용을 안 하고 CNN을 쓰는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죠. 자, MLP의 구조는 이미지 처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제 로컬 정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 눈이 있을 거고, 코가 있을 거고, 입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걸 이미지를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어, 눈이 여기 있네? 그럼 그 옆에 또 눈이 있겠다. 이거를 파악이 가능하죠. 근데 이걸 플래튼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쭉 있을 건데, 뭐, 여기는 또,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자르니까, 여기는 또 비어 있을 거고, 여기 살짝 살짝 뚜물뚜물 차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모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일자로 잘라놓으면 그거를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행렬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플래튼 시키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커널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조금 작은 다른 이미지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변환을 해가면서 이게 지금 인풋 레이어라고 하면 이게 히든 레이어로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정보가 모두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플래튼 시키면 사라지는 로컬 정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미지 분류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더라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MLP 구조에서는 이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대부분 CNN을 사용을 하고요. 텍스트 데이터 같은 걸 처리할 때는 N, RNN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엑셀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MLP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설명하는 동안 학습이 다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됐고, 자, 테스트 로스랑 이제 어큐러시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테스트 어큐러시도 MLP 구조만으로도 이만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점점 에포크가 지나갈수록 이제 로스 값은 떨어지고 어큐러시는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것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끄시고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머신러닝이 아니라 딥러닝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 방식은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도메인들,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도메인들 정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 도메인에 대한 기초만 배우고 바로 프로젝트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